당신의 나라는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회의장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을 수없이 취재해온 기자들에게도 이런 도전적인 물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가? 미국의 국방 전문가 회의에서 이 질문이 나온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곧이어 각국 대표단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무기의 기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전 세계에게 내던지는 자존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숨겨진 답을 찾아 수많은 취재진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프론티어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에반스입니다. 15년 넘게 무기 체계, 전장 전략, 국방 조약 관련 기사를 써오며 수많은 나라를 오갔고 그중엔 전쟁 직후의 재건 과정부터 최첨단 무기 개발에 이르는 과정까지 직접 보고 쓴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를 움직이게 만든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예기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현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 수출되었다는 소식, 천무 다연장 로켓이 중동 국가의 시험 평가를 통과했다는 기사,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다는 발표, 이런 헤드라인이 연달아 떴을 때만 해도 좋은 계약 하나 땄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수출이 한 건이 아니라 연속이었고 그 모든 무기들이 한국산이라는 데서 의문이 시작됐습니다. FA-50, 폴란드가 한국에서 훈련기 겸 경전투기를 그렇게 대량 구매했다고? 회의실에서 막 기획회의를 하던 어느 날 후배 기자 샘이 들고 온 자료를 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낯선 무기들이 빽빽하게 실려 있었고 그 출처가 전부 KUREA 한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무기들 대부분이 국산화된 체계라는 점이었죠. 부품 하나, 탄 하나까지 자국 기술로 만든 완전한 체계라니 이건 선진국도 어려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 그날 저녁 편집장 엘리엇이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요즘 우리 기사 조회수에서 한국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엘리엇은 책상에 앉지 않고 서서 제 모니터를 훑어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K2, 천무, FA-50, KF-21. 이 무기들의 공통점은 뭘까? 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쪽 전문 독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가? 그 순간 엘리엇의 말이 제 귀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잿더미라. 미국인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국 전쟁. 우리가 참여했던 최초의 냉전 전장. 당시 한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철저히 파괴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날 밤 저는 백악관 산하 군사자문위원회에서 일하는 제 대학 동문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내부에서도 한국의 국산화 모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기술 자립 속도, 완성도, 여론 지지율, 심지어는 조달 시스템까지 거의 교과서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 솔직히 말해 좀 무섭게 느껴질 정도야. 국산화. 이 단어는 단순한 생산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기를 설계하고 부품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보완하고 완성하는 전 과정. 이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책, 조직, 인력, 그리고 국민적 합의까지 총동원되어야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한국이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뒤 사내 회의실에서 한국 관련 특별 취재안을 제안하자 예상외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후배들은 이미 관련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고 있었고 엘리엇은 기꺼이 항공권과 체류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엇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은 하나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가? 그 문장을 손에 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그리고 존엄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도 무수히 많은 나라의 재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자립을 이룬 나라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기사 몇 줄로 끝나선 안 된다고요. 한 나라가 어떻게 총탄과 불길을 뚫고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사람들, 기억, 철학, 신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손에 들린 취재 파일은 얇았지만 가슴속 질문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가?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방위사업청의 협조를 받아 주요 국산화 무기 생산 시설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창원에 위치한 방산기업 두원 시스템의 조립 공장이었고, 이곳은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조용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 소리 대신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금속 마찰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기제작이라는 단어에 처음으로 정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레이저, 절단기와 자동화 조립 로봇, 그리고 수많은 정밀 측정 기기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부품을 들여다보던 정영석 부장은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 기술이 완성되면 그걸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효율을 따지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매번 새로 다듬습니다. 매달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처음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며칠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가 한국의 경쟁력이라 말했지만 실은 끈질김과 디테일이 그 속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업 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정 기준을 수정하는 문서를 보았고, 일부는 당일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생산 라인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유연함이야말로 미국의 군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한국식 속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 주산업, 즉 KAI였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대표 전투기 FA-50이 조립되고 있었고, 최근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잇따라 구매를 결정한 기체였습니다. 저를 안내한 기체개발본부 조민지 차장은 FA-50의 설계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에요. 한국 공군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현실형 전투기죠. 설계 초기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했고, 다른 나라 조종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종 시스템을 모듈화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은 수많은 부품들 중 이건 이제 수입 안 해요라는 딱지가 붙은 부품들이 수십 개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입에 의존했던 항공 전자장비, 조종석 패널, 엔진 보조 시스템까지도 하나씩 국산화한 결과였습니다. 조민지 차장은 어느새 눈을 빛내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립이에요. 만약 내일 모든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우리는 이 전투기를 다시 만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국방이고 생존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이 취재의 본질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궁금해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라는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제가 마주하고 있는 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국산화는 자부심보다 생존에 가까웠고, 그것이야말로 기술과 감정이 동시에 담긴 가장 강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실사격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K2 전차와 천무다연장 로켓의 통합 운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조종병들과의 인터뷰도 이뤄졌습니다. 박지훈 중사는 실탄을 장전한 천무의 조작석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든든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묵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곧이어 터진 포성에 몸을 움찔하면서도 다시 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들이 조종하는 무기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정서와 신뢰가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니 K9 자주 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 공급되고 있었고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이미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사협력국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은 과하지 않음과 고장나지 않음입니다. 실전적인 기능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적정가의 최고의 신뢰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 말은 미국 기자인 제게 꽤 낯설고 인상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강, 최고, 최대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만 한국 무기들은 지속 가능과 현실적 선택이라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더욱 무서운 경쟁력이었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 사람들의 집념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연구개발이란 실패에도 좋은 실험의 과정이라 여겨지지만 한국에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생존의 전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하게 되었죠. 이승훈 상무, 김진호 기술부장, 조민지 차장, 박지훈 중사 저는 단지 무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취재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무기는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한 민족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닌 태도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 해답은 기술 너머의 문화, 사람, 그리고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방식 자체를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방산 무기처럼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닌 그 기반을 만든 방식, 즉 시스템, 정신, 문화, 그리고 일상의 태도까지 살펴보고자 했죠. 기술을 이끄는 건 결국 사람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건 그 사회의 공기라고 믿었거든요. 첫 발걸음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벤처 캠퍼스. 이곳에서 저는 방위산업청과 협업 중인 민간 드론 기업 대표 한세진 씨를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첫 마디부터 던진 말이 저를 꽤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요, 느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국가 단위의 시스템이든 개인 차원의 일상이든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를 구축해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 방산 무기의 소프트웨어 UI는 대부분 수분 단위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비상 상황 시 오차 범위를 초 단위 이하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걸 빨리 만들면서도 그렇게 정밀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세진 씨가 들려준 일화는 이랬습니다. KF-21 전투기 시뮬레이터 개발에 참여했을 당시 그는 야간에 받은 피드백을 다음 날 아침 11시 회의 전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반영된 수정이 단지 임시 처방이 아닌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채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빨리 했는데 제대로 한 거지 자랑입니다. 느리게 잘하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꽝 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대충, 느리면 신중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그 프레임 자체가 무의미한 듯 보였습니다. 빠르되 섬세하고 효율적이되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저는 산업 전반으로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방 분야를 넘어서 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업 현장까지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정통합관리, 그리고 피드백 적용 사이클의 속도였죠. 평택의 한 소형 센서 제조업체에서 만난 품질관리팀 김인태 부장은 저에게 서류 다발 대신 AI 기반의 자동 피드백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오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담당자들에게 바로 수정 지시를 내리는 구조였죠. 우린 고치란 말 안 해요. 시스템이 먼저 알리고 사람은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늦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방산 무기 개발자들이 했던 말과도 일치했습니다. 방산과 민간 기술 사이, 이 속도와 섬세함의 철학이 한국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속도감이 단순한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생존 본능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체되면 도태된다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움직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도중 모 기업의 CTO 정하진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나라 자체가 테스트베드예요. 전쟁을 겪고 분단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느려지면 뒤처진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본능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저 기술자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 버스 기사, 대학생, 누구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딘가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처럼 비판되곤 했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 해답은 기술 너머의 문화, 사람, 그리고 철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도와 성공의 정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 수출 실적, 기술 데이터들은 이제 충분했죠. 하지만 그 근저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기질이 이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렸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명동의 이른 오후, 거리엔 점심을 마친 직장인들, 관광객, 대학생들이 섞여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작은 캠코더를 들고 시민들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다소 쑥스러워하거나 피하던 사람들도 질문의 진정성을 느끼자 하나둘씩 진지하게 대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대학생 정다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해서 다들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박혀 있어요. 39의 회사원 박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죠. 조상들이 해낸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중 피란 다니면서도 장사를 하셨다더라고요. 그 정신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50대 중반의 버스 기사 김인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못 참는 성격, 무언가 터지면 바로 해결하려는 거요. 아마 전쟁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뿌리가 깊죠. 그 대답들 속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근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지 않고 궁리하고 움직이는 힘,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또 다른 거리, 남산공원 인근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허리엔 목조 지팡이를 짚고 하늘색 재킷을 입은 그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제 카메라를 힐끗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묻고 싶은가 보군. 저는 웃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마포에서 폭격 소리를 들었지. 무너진 다리 옆에서 우리 형이 울었고 우리 어머니는 쌀 한 대박을 품에 안고 계셨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왔단 걸 이 나라는 잊지 않았어.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민족은 억압의 역사에서 재빠르게 탈출하고 끊임없이 궁리하며 독립을 이루고 이 땅에서 무궁한 발전을 만들어 온 나라요. 우린 느리면 다시 밟힌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야.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보고서나 통계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요.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것이 기술자가 밤을 새우는 이유가 되었으며 방산 현장에서 오차를 0.001초 단위로 줄이려는 손끝의 떨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결코 대충하지 않는 민족, 달리되 남을 밟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런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민족은 시간의 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전쟁을 극복했고 기술로 승화시켰으며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건 어느 누구도 베끼거나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DNA, 어떤 매뉴얼에도 적을 수 없는 국가의 감각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야경,
그 수많은 불빛들은 단순히 도시의 조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편집국으로 향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잊은 채 제가 들은 이야기,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내기 시작했죠. 제 칼럼의 제목은 바로 한국의 기술과 정신, 두 축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국을 향한 외국 기자의 호기심이 아니라 세계가 답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칼럼이 나간 다음 날부터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전문지 몇 곳에서 제 칼럼을 인용했고, 독일의 한 주간지는 기술 이전의 신념을 수출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한국이다라고 평했습니다. SNS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칼럼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가 퍼졌고, 댓글에는 이런 나라가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거지? 한국을 다시 봐야겠다는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정작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우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것마저 잃는 순간 진짜 강대국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그 속에 자신들의 철학과 태도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눈으로 보이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는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전 세계의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으로 연결해 한 통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최근 공개된 차세대 레이저 무기 체계의 실증 개발을 주도한 장도현 박사였습니다. 기자님, 지금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를 넘은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 사람을 지키는 기술,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의 신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KF-21을 넘어서 하이퍼소닉 미사일, 자율무인 전투체계, 레이저 요격망까지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먼저 제시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적 우월이 아닌 인간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가치관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여러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국내 방산 학술 컨퍼런스에서도 제 기고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느 한 군수기술연구소에서는 제 칼럼을 보고 나서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미국 언론이 더 잘 설명해줬다며 인쇄물을 복사해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경험을 모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그 겸손 속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과 철학이 함께 숨 쉬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곧 세계가 먼저 배우려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 태도를 수출한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이 말을 한국의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강한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겸손이라는 가치를 기술에 실어 나르는 세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문장을 떠올리며 세계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